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소태 교수님께서 이런 혁신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론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EU 이노베이션 팔러시 홀리스틱 어프로치에 대해서 룬드대학의 에드쿠이스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제 신흥 대국으로서 그 중국의 경제 혁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혁신 시스템의 이슈와 최근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태피의 이정원 부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어로 외국 분들이 진행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많은 청중분들이 또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올해 한국형 혁신 시스템의 탐색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한국 혁신 시스템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로 새롭게 스태피에서 한번 NIS에 대한 논의를 주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내외부의 인식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큰 틀이나 방향, 새로운 NIS가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방향을 잡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저희 스태피 총서 형태로 종합된 형태의 보고서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외국의 석학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세미나 하는 이유도 그런 새로운 시대에서의 혁신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한번 진지하게 해보자 하는 의미가 있고, 오늘 저희 발표도 그런 차원에서 어떤 큰 방향성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시대적 변화라는 게 창조 경제이기 때문에 창조 경제와 관련된 NIS 혁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외국 기관들 혹은 외국에서 본 한국의 혁신 시스템에 대한 리뷰, 또 한국인의 입장, 내부에서 바라본 한국의 혁신 시스템에 대한 리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말씀드린 어떤 어떻게 새로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NIS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많이 알고 계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발전 과정이고, 또 이제 저희 유사한 자료를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한국의 발전, 산업 발전, 경제 발전의 기반에는 과학기술이 있었고, 그 과학기술로 인해 지금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과연 22,000불 또 23,000불 현재 수준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40,000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에 트랩에 빠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NIS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경제 성장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거의 한 4%대 혹은 3%대까지 경제 성장, 잠재 성장률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안 좋은 거는 전망에 따르면은 앞으로 10년, 20년간 더 떨어질 수도 있다. 2%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서 그러면은 돌파구가 무엇이냐? 결국은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서 총요소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발표에서도 언급이 된 부분이 있지만, 어떤 성장을 거듭해오는 과정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그만큼 크지 않았던 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성장과 고용 모두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과학기술 혁신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갈등 부분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 문제라든가 지역 간 갈등, 이런 국민의 행복 혹은 삶의 질과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좀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기술 혁신정책 차원에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학기술 내부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양적으로는 R&D 투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질적인 문제에서 R&D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몇 년 되긴 했지만 저희 스태피에서 R&D 투자의 그 경제적 효과, 그리고 저희 물론 이제 총요소 생산성에 대한 탄력성으로 저희가 보면은 R&D 투자가 증가한 거에 비해서 총요소 생산성에 대한 R&D 투자의 그 생산성 부분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관건은 양적인 투자의 증가가 아니라 효율성, 효과성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창조 경제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게 어떤 창업가 정신이라든가 창조적인 정신이 이런 부분인데, 사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뭐 존 나이스비트 같은 미래학자는 기회를 찾는 사람 나라다 이런 식으로 많이 칭찬을 해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수로 나타난 거를 보면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한국의 창조경제 역량지수라고 해서 조사한 거 보면은 OECD 31개국 중에 한 22 수준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 창조경제라는 데 있어서 NIS 혹은 혁신 시스템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앞서 저희가 이제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에드기스 교수께서 창조경제 개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 논의는 저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창조경제는 국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의 개념입니다.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창조경제라는 건 결국은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Sustainable Growth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결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조적인 혁신이 드라이빙 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노베이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혹은 리폼이 필요하다라는 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앞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리서치 팔리시가 아닌 이노베이션 팔리시, 마찬가지로 이제 R&D에 집중되어 있던 한국의 과학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이노베이션 쪽으로 많이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단순한 지금까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 제도, 문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과학기술자만의 정책이 아니라 모든 이해 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그런 이노베이션 팔리시로 가는 그런 방향이 NIS, in Creative Economy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성장,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고용 창출 효과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지난 수년간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사실 지금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ICT 분야 외에 뚜렷한 성장 엔진을 아직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경제에서 이런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서 성장 엔진을 찾는 부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휴먼 리소스를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육성할 거냐 하는 부분이 창조 경제에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 한국의 혁신 시스템에 대해서 과거 그리고 최근의 어떤 리뷰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상당 부분은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요. OECD에서는 제일 최근에 한국의 이노베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 2009년에 리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국 혁신 시스템의 강점, 그다음에 약점, 그다음에 기회와 위험 요소, 그다음에 어떤 정책 제언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외국에서 바라본 한국의 혁신 시스템에 대한 관점인데, 강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은 이제 처음부터 60년대, 70년대부터 기술, 과학이라기보다는 기술에 가깝겠죠. 기술에 기반한 어떤 경제 발전 정책 이런 부분들을 계속 펼쳐온 거.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장점 혹은 이제 강점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R&D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군사 부분이 빠지면서 한국이 그 GDP 대비 비중으로는 1위로 올랐었는데 그만큼 이제 R&D 투자의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강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인력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저희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바라볼 때 조금 이렇게 디베이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점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시지만 그 기초과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스템 링키지 부분, 그 다음에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혹은 교육 문화 이런 데 대한 지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육이라든가 직업 교육과 혁신과 혁신 정책과 연계된 부분, 그러니까 교육과 혁신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쪽의 혁신 능력이 부족한 것, 그 다음에 지역 간의 불균형,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지적이 됐습니다. 위에 그 기회와 위험 요인은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구분을 안 한 이유는 기회이면서 또 동시에 위험 요소,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제 준수 교수님도 계시지만 차이나 같은 경우에 중국의 등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위험 요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여기서 제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한국의 혁신 시스템에 대해서 OECD가 제안하는 정책 제언들을 보면은 어떤 정책 부서 간 정책 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개발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 정의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이 OECD 리뷰 리포터 작성하는데 또 한국 분들이 많이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들이 같이 많이 포함된 것 같고요. 2010년에 OECD STA 아웃룩에서 한국편을 데이터를 종합해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그 OECD 평균보다 뛰어난 부분이 이제 투자 부분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부분 이런 부분은 OECD 평균보다 이제 한국이 뛰어납니다. 프로파일을 보시면은. 근데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관련된 부분, 글로벌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한국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창의성에 기반한 아웃풋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웃룩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걸 아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2012년도에 STA 아웃룩의 한국 쪽 데이터를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여기 그 뭐랄까요 조금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쪽을 생각해 본 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어떤 대학의 연구보다는 그 뭐 잘 아시면 한국 같은 게 이제 출연년 중심의 어떤 연구개발 체제가 많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나 개발 쪽 이렇게 돼 있는데 특이한 거는 저희 같이 이제 출연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실감하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데이터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OECD 국가들하고 방향 자체가 다른 거는 이제 방향은 같은데 조금의 이제 그 수준의 차이가 있는데 방향 자체가 다른 게 보면은 펀딩 스타일이 OECD 국가들은 블락 펀딩이 굉장히 많이 블락 펀딩 쪽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과제 단위의 그 연구개발 자원 지원이 되는 부분 쪽으로 데이터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저희 과학기술계 특히 출연연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 저희가 또 항상 그 풀고 싶어하는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네스코에서 나온 사이언스 리포트에서 한국편에 대한 내용들인데 유사한 내용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영국의 그 정책 연구기관인 데모스에서 한국의 이노베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리포트를 낸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국의 강점, 약점에 대해서 지적이 돼 있고, 약간 이렇게 디베이트가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Democratic Institutions라고 한국의 강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국 분들은 잘 동의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쪽 이 리포트에서 한국의 혁신 정책, 과학기술 혁신 정책, 혹은 과학기술 혁신 전략의 발전 단계를 여기는 재미있게 나눈 건 이제 Industrial Techno Nationalism, Scientific Techno Nationalism, 그다음에 Ubiquitous Innovation 이렇게 앞으로 이제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걸 Ubiquitous Innovation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10년, 20년 전까지는 어떤 산업에서의 산업 기술 바탕으로 전체적인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이끌어왔고, 최근에는 이제 과학과 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국가 발전 전략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는 ICT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이노베이션 쪽으로 한국이 혁신 정책이 갈 거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망을 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미래에 혹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한국의 혁신 정책에서는 주요 동인이 되는 게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글로벌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 이런 부분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내부에서 한국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혁신 시스템을 바라보는 보고서들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저희가 몇 개만 봤는데, 외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보고서가 저희 스태피 기관장도 하셨던 이제 고 김민수 교수님이 쓰신 책 Imitation to Innovation 책에서 김민수 교수님은 한국의 혁신 정책,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어떤 강점을 한마디로는 Dynamics of Technological Learning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술 학습에서의 굉장히 역동성을 보여왔던 게 한국의 발전의 어떤 근본 동력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면 된다라는 정신, 어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먼,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 그러니까 어떤 high qualified personnel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또 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혹은 기술 학습 과정을 할 수 있었던 동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보고서를 한번 NIS에 대해서 낸 이후로 최근에 이제 작년 또 재작년 해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혁신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리뷰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2년도, 2013년 초에 나온 저희 신태영 박사님이 하신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혁신 시스템의 발전에 대해서 대통령 및 정부의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D 투자 부분, 그 다음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 그 다음에 ICT,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 전략, 그리고 어떤 계속해서 경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게 했던 전략, 이런 게 잘 유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외국에서 바라본 한국의 혁신 정책에 대한 시각과, 그리고 내부 한국인들이 보는 시각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까지 쭉 보셨지만 어떤 우리나라가 한국이 지금까지 잘해온 분야라고 생각한다면은 R&D 투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R&D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에서의 R&D 투자가 이제 계속해서 증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훌륭한 과학기술 인력, 그리고 잘 교육된 과학기술 인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거, 이런 부분이 큰 강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양적으로는 R&D 아웃풋, R&D 성과도 아주 지대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한국이 잘해왔던 점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외국에서는 지적이 없었는데, 내부에서는 또 어떤 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기여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계속해서 10년, 20년이 경과했지만 잘 해결 못하고 있는 그런 혁신 시스템의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인 게 혁신 시스템의 주체들 간의 어떤 연계라든가 혹은 그 모빌리티 문제 이런 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혁신 주체들이 우리의 혁신 시스템이 외국과 글로벌 소스하고 얼마나 오픈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우리의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에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늘고 있긴 하지만 기초연구 쪽 분야에서의 아직 역량이 부족한 거, 그 다음에 중소기업 쪽에서의 혁신 역량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스스로도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취약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외국에서는 한국인이 어떤 배우는 거, 남으로부터 배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 컬처가 있기 때문에 혁신에서도 성공적이었다. 이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제 뒤에 이제 뭐 보면 제가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의 문화라는 게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또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교육에 대한 열의도 굉장히 높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하던 걸 바꾸기 싫어하는 성격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타고난 보수적인 어떤 성격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창의적인 거라든가 새로운 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또 문화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씩의 그 아마 양면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국에서의 지금 그 사회 기반 구조라든가 아니면 그 혁신 정책, 혁신 제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혁신 친화적으로 지금까지 잘 구성되어 왔느냐. 이제 그게 도움이 됐다는 또 지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제 한국에서의 혁신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그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 아직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또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흔히 이제 재벌이라고 알려진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간의 역할, 한국의 혁신 발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정책 제언들을 저희가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저희가 다뤄야 될 이슈는 결국은 혁신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주체들 간의 시스템 내에서 혹은 시스템 간의 어떤 링키지나 인터액션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게 앞으로 그 NIS를 저희가 아마 그 계속 논의를 한다면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 연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균형성입니다. 균형성. 저희가 이제 R&D 포트폴리오를 지금 수십 년간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어떤 그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무엇인가, 인베스트먼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하는 고민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또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이후에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 스태프에서 정리된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창조 경제에서의 혁신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 경제가 지향하는 사회라는 게 어떤 글로벌 사회,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사회, 또 어떤 조화로운 사회, 이런 그 세계의 어떤 이상적인 사회 모습을 우리가 그려본다면은 이런 NIS도 여기에 맞춘다면은 어떤 오픈 시스템, 플렉시블 시스템, 밸런스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NIS 자체에도 어떤 리폼 혹은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하나는 그 이노베이션 시스템에 대한 트랜지션 혹은 시스템 이노베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런 트랜지션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고를 물어볼 거냐.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골은 이제 sustainable growth 혹은 지금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논의를 한 게
과연 GDP라는 게 국가의 발전 목표로서 적절한 인디케이트 지표냐, 그에 대한 그 논의를 또 이제 잠깐 저희가 이제 티타임 하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코노믹 메저, 이코노믹 넘버가 아닌 어떤 진정한 국민의 어떤 행복이나 삶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 그걸 이제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는 퀄리티 그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NIS가 지향해야 될 골이 아니냐. 물론 이제 메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세 가지로 여기서 나눠본 게 Economic Sustainability, 하나는 그 다음에 Social Sustainability, 그 다음에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이 세 개가 결국은 NIS의 어떤 지향해야 될 목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이제 그 NIS, 새로운 NIS에 대한 리폼을 하기 위한 그 시스템 트랜지션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NIS의 스트래티지나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또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융합이나 이머징 인더스트리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시스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뒤에 요건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혁신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답이 아직 저희가 있는 건 아니고 고민이 해야 된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예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 정부 출연령 같은 경우에는 빅사이언스나 내셔널 아젠다, 사회적 문제 해결 같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융합을 포함한 어떤 시스템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가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현재 구조를 본다면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기초연구나 프론티어 테크놀로지 쪽으로 가겠고, 결국 산업계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는데 산업계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이란 의미, NIS가 새롭다는 의미를 가지려면은 뭐를 해야 될까인지 아직 저희도 답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인데, 단지 이제 NIS를 바라보는 시각을 저는 이제 제 생각 여기는 이제 organic whole이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유기적인 통합체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을 하다 그랬냐면, 지난번에 저희 이제 내부 세미나에서 NIS 디스커션을 하다가 결국은 NIS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으로 봤을 때 가장 완벽한 시스템 중에 하나는 인체,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람의 몸이 가장 완벽한 유기적인 통합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장기들이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각 장기들은 연결이 돼서 서로의 기능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외부와의 계속해서 인터랙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는, 시스템을 맞춰 나가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NIS 자체도 어떤 하나의 유기적인 통합체의 개념이다. 그렇다면은 그 단순히 각 부분들, 파트 혹은 서브 시스템이 모인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고, 그 서양의학에서는 사람이 간이 아프면은 간을 치료하고 위가 아프면 위를 치료하는 로컬 옵티멈 솔루션을 많이 찾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몸을 하나의 통합된 그 형태로 보고, 간이 아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치유함으로써 간까지 치유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NIS를 다룰 때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로컬 옵티멈 솔루션만 찾아왔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글로벌 옵티멈 솔루션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오픈 시스템이나 플렉시블 시스템, 밸런스 시스템이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드키스 교수께서 홀리스틱 뷰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NIS를 보기 위해서는 홀리스틱 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미래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런 홀리스틱 뷰에 대한 한번 픽처를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그림인가 하면,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암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 조기에 진단할 건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적 차원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겠죠.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어떤 인구 구조적인 변화가 빨리 일어날 거고. 근데 이 수명이 연장되면은 이런 새로운 그 의료 기술들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그룹도 있지만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또 그룹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이제 뭐 디지털 디바이드나 인포메이션 디바이드 같은 형태로 헬스 디바이드 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부유한 노인들이 혜택을 보는 의료 기술과 그렇지 못한 노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면 결국은 양극화라는 문제 혹은 소셜 컨플릭트라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노인들이 오래 살게 되면 사회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노인들을 지금 이제 일부 시작됩니다만 노인들이 운전을 할 때 노인들을 고려한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도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하나의 그 암 치료 조기 진단이라는 기술 개발 과제를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이런 암 과제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시각을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의 유기적 통합 치료수의 NIS를 볼 때 필요한 홀리스틱 뷰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저희가 과학기술 정책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책 아젠다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바라본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오픈 시스템이나 플렉시블 시스템, 밸런스 시스템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외부와 그 이노베이션 액트들 간의 오픈 네트워크, 그 다음에 글로벌 에코시스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을 위한 규제 개선,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플렉시블 시스템을 위해서는 어떤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가 플렉시블하게 가야 되고 연구자들, 이노베이션 액트들 간에 있는 연구자들 간의 모빌리티가 높아져야 되고 중소기업, 그러니까 대형 기관이 아닌 중소 형태의 리서치 유닛이 많이 있어야지 플렉시빌리티가 유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밸런스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R&D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를 들면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경제 성장을 위한 R&D 투자와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지역 간의 혁신 시스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밸런스와 관련된 정책 아젠다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제가 이제 Key Issues in New NIS라고 한 거는 제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 정리를 하면서 결국 이제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답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 내년까지라는 쪽에서 어떤 뭐 그중에 이제 정부의 역할, 과거의 정부의 역할이 어떤 리더십의 역할을 가져갔다면은 김인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조정자 혹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역할 이런 걸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인체의 모든 그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과 같은 기능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NIS 시스템에서의 나쁜 저해 요인들, 독소 요인들을 없애주고 규제를 풀어주는 간과 같은 기능을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NIS에서 발생한 성과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온몸에, 온 시스템에다가 뿌려줄 수 있는 위와 같은 역할을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정부의 역할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GDP 문제라든가 퀄리티 그로스라든가 이런 그 이노베이션의 퍼포먼스를 뭐로 우리가 매저하고 그걸 어떻게 골 세팅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R&D 투자 증가보다는 앞으로 이제 효율성, 어떻게 효율성을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혁신은 사실은 이제 혁신 활동이 일어나고 그게 시설 투자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고용 창출로 연결되어서 고용 창출이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이 다시 혁신 활동에 투자되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져가는 걸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에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바틀렉이 뭐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이노베이션 시스템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디스트럭티브 크리에이션이나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에 대한 뭐 그 우리 룩서트 교수님 발표도 있었지만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트 차원에서의 로컬 옵티멈이 아니라
전체 글로벌 시스템에서 한국의 로컬 솔루션이 아닌 NIS의 로컬 솔루션이 아닌 전체 어떤 지구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된 NIS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노베이션 시스템 자체도 국제적으로 분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분업 구조에서 한국의 혁신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두 가지가 아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문화를 따로 적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이 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경제라는 것도 결국은 한국인의 마인드, 우리의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앞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NIS의 논의에서 한국인의 정서라든가 컬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이 저희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